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마약 사건 수사하신 김희준 변호사님 모시고 마약 유통의 실태와 마약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니 보니까 영화계가 사랑하는 변호사님이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네. 공공의 적 2 검사님의 실제 모델이시라고 하고 예. 또 보니까 이제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로 최근에 좀 유명했었죠. 수리남의 실제 주인공인 마약강 조봉행을 수사했던 검사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뉴스 아카이브를 뒤져가지고 그때 아. 당시 뉴스 영상을 좀 마련했거든요. 아이고 자료를 많이 찾으셨네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 한국인 주부 장모 씨의 여행 가방에서 37kg의 코카인이 발견됩니다. 코카인 37kg은 1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 장 씨는 프랑스 경찰에 곧바로 구속됐고 프랑스령 외딴섬 감옥에서 2년 2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 씨에게 마약을 보석 원석이라고 속이고 돈을 주며 운반하게 한 사람은 남미 최대 마약왕 조봉행 씨. 그냥 뭘 하는지 몰랐고 뭐 광산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원석을 옮겨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장 씨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마약이 든 가방을 옮기도록 한 겁니다. 마약왕 조봉행은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뒤 남미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곤 한국 교포의 국내 친척과 지인들을 포섭해 마약을 옮기게 한 겁니다. 검찰은 조봉행 씨를 브라질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1,600억 원 정도고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 네. 요조님이 이거 영화로 나왔던 거 아님? 그리고 임금님귀의 캔디님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네네.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로도 맞습니다. 이게 됐고 저는 그래서 그때 야 누가 집 맡아달라 그러면 절대 맡지 마. 큰일 나 이러면서 신신당부 서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신신당부했었고 그리고 실제 하셨고 하면서. 예. 그때가 이제 중앙지검 강력부 부장 재직 시절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입니다. 그때 조봉행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됐었는데 네. 이제 한국으로 오기는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왜 그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예, 그때 이제 조봉행이 수리남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리남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뭐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었는데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이 돼야지만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신병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약 자체가 체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수리남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라질로 거래를 하자고 유인을 해가지고 아, 유인을 해서 예, 브라질에서 검거를 했었습니다. 그럼 수리남 그 당시 그럼 한국 국장은 아니고 수리남 국적이었나요? 예, 원래 한국 국적의 사람인데 그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리남으로 도주를 해서 수리남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엄청난 지금 뭐 1,600억 원 정도면은 엄청난 코카인을 지급을 한 정말 마약 왕이었네요. 예, 원래 이제 남미에 있는 그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많은데 그 칼리 카르텔이라고 네. 가장 이제 큰 그 마약 밀매 조직입니다. 근데 그 칼리 카르텔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조봉행 씨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코카인을 대량으로 유통을 시켰죠. 지금 탈레모님이 조봉행 살아 있나요? 수감 중인가요? 하셨는데 그때 징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형 받지 않았나요? 예. 그때 10년형 선고받고 현암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예, 그렇게 사망한 알려져 것으로. 있습니다. 아. 네. 근데 10년형이라면 사실 좀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 치고는 좀 낮은 형량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때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 자체가 뭐 그 남미에서 유럽하고 미국이 유통시킨 부분은 기소가 되지를 않고 그 부분을 입증하기도 어려웠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용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그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 부분 거기에 한정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사건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실제 기소된 부분은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형량의 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양형부당으로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항소 기각하면서 네. 10년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또 이제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네네네. 법리적으로는 거기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애로사항이. 그렇죠. 입증을 해야지 음. 기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강력부 다른 사건도 수사를 하셨겠지만 사실 마약 수사가 정말 험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관련 영상 잠시 또 다른 거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얘기 나누실게요. 중국 공안이 흑사회로 불리는 중국 조직폭력배들의 마약 제조 현장을 급습합니다. 흑사회는 돈만 된다면 총으로 살해하거나 흉기로 신체를 자르는 무자비한 집단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에 나서자 흑사회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 청량리파 등 국내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마약 장사에 나선 겁니다. 국내 폭력 조직들과 중국 흑사회 조직이 연계한 필로폰 밀수 판매를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의 말만 들어도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고 보니까 뭐 돈만 되면 총으로 살해하고 뭐 흉기로 신체를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네, 리포트에 예. 나오는데 그럼 사실 예전에 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아까는 카르텔 얘기하셨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마약 유통은 주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마약 밀매 조직이나 조직 폭력배들하고 연계가 돼서 유통이 됐었죠. 저 사건 같은 경우도 중국의 흑사회 조직하고 우리나라 폭력 조직 12개 조직과 연계가 돼서 12개 예, 조직. 흑사회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건이었는데 흑사회하고 우리나라 폭력 조직하고 그렇게 마약 유통이 연계된 것을 최초로 적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에코가 들어갔나 보네요. 메아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다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저는 지금의 마약 거래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선균 씨라든지 지드래곤이 이제 마약 투약 의혹이 지금 있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이제 강남의 멤버십 회원제 룸사롱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첩보를 확인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이게 회원제 룸살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네. 마약 유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싶긴 하거든요. 네. 그 마약 유통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전형적인 이제 뽕쟁이라든가 전형적인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근래로 올수록 그 마약 사범의 그 범위가 확산이 되면서 주로 이제 화이트 칼라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애국 유학생이라든가 네. 뭐 이제 부유한 이에 뭐 재벌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지고 있는 그 연예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면 1%뭐 룸살롱, 네. 1% 멤버십 룸살롱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뭐 술집이나 클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마약의 온상지였어요. 근데 이제 1% 멤버십 그 클럽 그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적인. 예, 멤버로서 이게 인정이 된 네. 사람들만 출입을 하고 거기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비밀 유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약이 유통되기 더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배경 하에서 이번 사건도 발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마약 공급한 게 의사라고 밝혀졌다고 이제 네, 전해졌는데 대가 없이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싶기도 해요. 이 마약은 이제 뭐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행위 형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도 있고 수수도 있습니다. 매매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수수는 그냥 주는 것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사 같은 경우도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돈을 받지 않고 뭐 그냥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구속요건 요건상으로 보면 이제 수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냥 주더라도 어쨌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예,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그 수수의 당사자들끼리의 뭐 친밀도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돈을 받고 이제 팔 정도까지는 아닌 그야말로 너무 가까워서 뭐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이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걸로 보고 네. 이제 지드래곤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데
우리가 마약 하면은 그냥 마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그냥 마약하면 이렇게 뭉텅이로 생각하죠. 예, 네. 근데 정확한 명칭은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예, 마약류에는 대마, 향정,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마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편 있잖아요. 양귀비에서 추출한 네. 아편, 몰핀, 뭐 헤로인, 그다음에 뭐 펜타닐 이런 것들이 마약이고요. 네. 예, 향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필로폰, 뭐 엑스터시, 그다음 졸피뎀, 뭐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향정이고 대마는 이제 대마초, 그다음에 액상대마, 해시시 뭐 이런 것들이 대마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크게 말하면 마약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럼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양귀비라든지 코카인, 뭐 크랙 네네, 이런 게 그렇습니다. 마약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뭐 이런 거, 엑스터시. 졸피뎀 이런 거고 예. 대마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마약류에 따라서 법정형이 약간 달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처벌이 다른가요? 뭐 가장 센 게 마약이에요, 그러면? 예, 이게 투약사범을 기준으로 하면은 마약이 가장 강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단순 투약한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고 향정 같은 경우 대표적인 향정이 필로폰인데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약간 차등을 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조님이 코카인이랑 히로뽕이 이제 필로폰이잖아요. 예, 필로폰이죠. 이제 코카인이랑 필로폰 다른 건가요?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예, 말씀- 전혀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사실은 1998년 광주지검에 계실 때 네네. 이제 당시 신종 마약이었는데 이제 네. 물뽕을 수사하셨잖아요. 예. 이제 요거 영상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GHB라는 마약입니다. 마약하면 을의 백색의 가루가 떠오르지만 이 신종 마약은 액체 상태여서 복용하기가 훨씬 간편합니다. 또 냄새와 맛이 없어 다른 음료에 탈 경우에도 이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GHB는 술과 함께 마실 경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어 미식품의약국은 불법 약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39살 김모 씨 등 마약 밀매업자 2명으로부터 이 신종 마약 3,700cc를 압수했으나 최근 미군 당국을 통해서야 GHB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시는 마약은 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GHB는 1g당 미국 돈으로 10달러 내지 2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네, 되게 저 때가 그러면 광주에 계실 때죠? 예, 강조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입니다. 아, 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아주 그냥 멋있으신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물뽕이라는 이름 직접 붙이셨다면서요? 예, 그 제가 뭐 장명한 이름이고요. 뭐 처음부터 저게 이제 물뽕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히로뽕, 그 당시에는 히로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은 필로폰이라고 그러고 뭐 정식 명칭은 메트암페타민인데 히로뽕을 밀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첩보를 입수를 하고 네. 위장 거래 수사를 했었거든요. 위장 거래. 네. 네, 위장 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인을 가장을 해가지고 위장 거래 자금을 가지고 가서 매매를 시도를 해서 잡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히로뽕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밀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히로뽕은 보통 이제 분말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분말이 아니라 큰 생수통 2개를 압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 생수통 2개를. 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게 제조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액체 형태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냥 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물로요? 예, 아.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네네. 근데 마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 경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미군들하고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좀 이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검거된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고 타이거라는 흑인을 찾아라. 타이거가 누구냐? 예, 어차피 상선을 이게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흑인들 얼굴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좀 이게 뭐 네, 그렇지만 이게 아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서로.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미군 수사관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 그냥 물로 나온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감정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감정을 해줄 수 있는데 미국 본토로 보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주고 감정 의뢰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감정서가 왔습니다. 네. 근데 감정서를 읽어보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GHB라는 신종 마약이에요. GHB. 예,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막 생겨가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마약. 아, 그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신상 예, 마약이었네요. 신상 네. 마약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네. 여성들 몰래 술집이라든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이라든가 음료에 몰래 타서 그냥 강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네. 그런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일명이 이제 뭐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라고 불리고 있고 그걸 이제 제가 발표를 한 거죠. 신종 마약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이거 네, 뭐라고 기자들은 불러야 이제 되나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입니다. 해가지고 물뽕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아. 그게 지금 고유 명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마녀세상님이 장명이 굿이라고 네. 말씀하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히로뽕은 아니고 GHB라는 다른 전혀 다른 거죠. 성분의 아. 마약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령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어요. 아. 네,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로 법령상에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프로포폴도 마약류로 등재를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중독성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약물은 가장 중독성 강하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중독성이 강한데 네. 통상적인 마약에서는 필로폰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필로폰이요. 예, 근데 신종 마약으로 갈수록 더 중독성이 강해지고 효과도 더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쉽게 중독을 시켜야만이 계속 마약 사범들을 마약 구매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요즘 중독성이 강한 것은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예,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요새 있는. 문제 많이 되고 있죠. 펜타닐. 예, 펜타닐은 단 한 번 투약만으로도 그냥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좀 걱정이네요, 진짜. 살살님이 눈매가 수사관이시라고. 아 저요? 네네. 아니 근데 너무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마약 수사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이제 뭐 수사라는 게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논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말을 뭐 목소리를 크게 하냐 적게 하냐는 수사의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압박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손을 대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좀 무서운데 보면은 이제 마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마약김밥 이런 말 쓰지 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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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코카인 떼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도 이게 너무 희화화되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이길래 그런 건지 싶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마약 김밥이니 뭐 이게 뭐 마약이란 말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약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임에도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네. 뭐 지금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왜 마약이냐면은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그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쾌감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즐거움이 느껴지고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마약이 들어가면은 그 도파민이 일평생 쏟아질 수 있는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돼 버려요. 아, 평생 경험할 수 있는 도파민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렇죠. 한꺼번에 나오는군요. 한꺼번에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극도의 쾌감을 처음에는 느끼게 되는데 그런 이제 방식으로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은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져요. 그렇죠. 완전 무너지겠네요. 예,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 이상의 자극이 들어가야지만이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 그런 모든 게 도파민이 나오지 무기력하고 않으니까. 예,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요.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냥 죽고 싶고 그래서 마약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양을 증대시키다 보면은 결국 치사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 쾌감을 놓치지 못해서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계속 찾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든가 아니면 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 즐거움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약을 투약했을 때만 그런 즐거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마약을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시카 메버릭님이 펜타닐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구나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중독이 됐다.
중독이 돼서 이제 좀 그래도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좀 멈춰야겠다 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이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 보면은 이제 몸이 굽어 있고 트위커라고 해서 이제 몸을 심하게 비트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보면은 본인은 그런 거를 자기가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 돼서 이제 투약을 안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수사하면서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게 지금 뭐 일반적인 마약은 아니고요. 펜타닐 중독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저 펜타닐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멕시코 카르텔, 마약 카르텔 조직에 공급을 하고 네. 그걸 원료로 해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펜타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저런 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펜타닐이 얼마나 효과가 강하냐면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치사량이 0.002g입니다. 예. 이게 2mg인데 2mg 이상만 섭취를 하면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예, 예. 치사량이 그런 적은 양으로도 그럴 수 있나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그래서 2mg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여기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양 정도예요. 네. 볼펜 뭐 심지 끝이라든가 연필 심지 끝에 그 정도만 들어가도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접어진 지폐,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접어진 지폐를 그 줍지 함부로 말아라.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 안에 펜타닐 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흡입을 하면서 죽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라든가 총기 사망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저 이유가 뭐냐면은 펜타닐이 들어가면은 뇌 속에 있는 운동신경이라든가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몸에 강직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무드병이라고 해가지고 몸을 흐느적거리거든요. 네네.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신경에 영향을 줘서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비처럼 되는 거고 펜타닐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우티1119님이 단어는 무시무시한데 말을 차분차분하게 하신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룰루님도 정신을 지배하네요. 무섭네요 하셨어요. 거의 독극물이라고. 맞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미국처럼 어떤 이제 마약 뭐 카르텔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뭐 많지는 않은데 의료용 마약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관, 병원,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이 무분별하게 되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곧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저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이제 대처하지 않으면. 의약품은 이렇게 패치 형태로 약간 이제 호흡기 환자나 이런 데 처방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극심한 그 통증에 시달리는 말기 암 환자라든가 복합 부위 뭐 증후군 통증 환자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만 아주 제한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8,000명에 육박해가지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예. 이럴까요?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검거한 숫자가 18,000명을 최초로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마약 사범 적극적으로 이제 검거를 하면서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8월 달 기준으로 작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금년은 이제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설 것 같은데 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예요. 실제 적발된 사건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더 많다는 이 밑에 겁니다. 깔려 있는 범죄가. 예. 그래서 그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암수 범죄율이 25.8배, 많게는 100배까지 보거든요. 암수 범죄율이. 예, 암수 범죄율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검거된 숫자의 28.5배에서 100배를 곱해야만이 실질적인 범죄인 숫자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 얘기 예. 들으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한 영향도 적극적으로. 이제 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뭐 암수 범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검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예전에 이제 조직 폭력배 중심이었다면 네네네. 지금은 뭐 던지기라든지 비대면 거래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 공급책이나 유통책을 검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이제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는 오프라인 거래를 했어요. 오프라인 거래. 오프라인은 것은 대면 거래를 한 거죠. 직거래. 네. 예,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거래, 온라인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이제 텔레그램 마약방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 뭐 다크웹과 디웹도 있지만은 근데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 누가 주는지 누가 받는지.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어떤 투약사범이라든가 공급사범을 잡으면은 투약사범 기준으로는 누구한테 샀는지 해서 이제 상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는데 네. 그리고 공급사범을 다 잡으면은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제 하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는데 어쨌든 거래를 직거래를 하고 대면 거래를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되고 대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을 잡으면은 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연결해 나가는 쭉쭉쭉쭉 수사가 나오는군요.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뭐 투약사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물어봐도 누구한테 샀는지를 몰라요.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사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이언님이 코인으로 유통하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래 예. 자체도 그렇더라고요. 예, 은행간 거래를 하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였나요? 이제 리그로 그 왜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마약 왜 못 찾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또 던지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관 직원들이 네, 예.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4명이나 입건이 됐더라고요. 이제 세관 직원이 좀 매수되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들을 줄기차게 하죠. 뭐 세관 직원뿐만이 아니라 마약 담당 뭐 수사관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도 그 마약 담당 경찰관을 구속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소변을 바꿔치기 해줘가지고 아, 이 소변을 예, 검사 예. 소변을 예, 아. 검사 소변을 이제 마약 본 정보원이었는데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 소변을 바꿔치기 해준 것을 제가 적발을 해서 구속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은 가끔씩 발견은 되는데 뭐 일반 뭐 세관 직원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다 열심히 수사를 하죠. 그럼요. 네. 예, 다 뭐 저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방금 뭐 질문 중에 왜 세관에서 다 적발을 못하냐 그러는데 정말 많은 뭐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금년에 약간 그 담당 뭐 세관 직원들이 늘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담당하는 전국의 항만이라든가 공항에서 그걸 검색하고 수사하는 담당 세관 직원들이 한 6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 좀 늘어가지고 뭐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모든 물건을 다 검색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수조사가 힘든 상황이네요. 예, 전수조사가 어렵고 그냥 샘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샘플 조사에서 걸리면 적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걸리지 않고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살살님이 진짜 대책 안 세우면 큰일이네요 하셨는데 사실 마약 수사 계속 오랫동안 몸담으셨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범죄 수사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배로서. 예, 지금 이제 마약 수사를 지금 마약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마약 범죄는 사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하고 경찰 간에 마약 수사 업무 범위를 나눴어요. 근데 마약 범죄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투약사범에서 공급사범으로 가고 공급사범에서 뭐 투약사범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밀수사범에서 뭐 공급사범으로 갈 수도 있고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수사 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수사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아, 이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면이 예, 있는 그러니까 투약사범은 경찰에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밀수사범만 검찰에서 하도록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사 효율성이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뭐 검수원복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이제 정말 마약범죄 같은 전 국민들의 그 건강이라든가 전 국민들이 안위하고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예전에 사건 기자 아주 예전이지만 네네네. 사건 기자 할 때 보면 이제 그 특별 단속 기간 집중 네네. 수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특징도 더 많이 해주고 이래서 약간 경쟁도 좀 붙고 이렇던데 네. 지금은 좀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 좀 수사 역량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역량 부분에서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마약 범죄 수사관을 별도로 채용을 해요. 아, 별도로.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마약 수사관을 처음부터 뽑는 것은 아니고 순환 보직으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마약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총리 산하의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몇 개 부처를 연합해 가지고. 근데 그런 임시적인 기구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고요. 미국이 뭐 DEA 같은 마약청을 만들어서 사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마약 예방과 재활 치료까지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 뭐 마약 공화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든타임의 끝자락이다. 예,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면은 지금 마약 문제를 도저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애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되고 말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때 좀 약간 어떤 좀 합의 어떤 기구라든지 뭔가가 그렇죠. 좀 예. 필요한 상황이다. 예,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지 임시 기구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아무래도 이게 전공 이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것도 계속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이제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더 높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40%라는 것은 이제 마약 사범 중에 40%만 재범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60%는 적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마약계의 전쟁을 보면은 강하게 처벌하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예, 돼요. 마약 문제는 범죄 플러스 질병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 플러스 치료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치료 재활. 예, 치료 제한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마약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순 투약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분을 해가지고 공급사범은 정말 엄단을 하되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대처,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활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중독이 되면은 자기 의지만으로는 절대 재활이 안 되고요. 네. 뭐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 해서 거의 평생 재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예방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세요? 지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마약 그게 어떤 기분일까 하게 되면은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인이 하게 되면은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서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근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번 중독되면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약에 손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뭐 가능하면 유치원 때부터 해서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좀 해야 예, 되는 예방 교육이 가장 부분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현황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교통범죄가 교통사고. 많더라고요. 예. 요즘 교통사고 보면 사실 예전에는 음주 추초가 했는데 마약류 간이 검사했다 뭐 이런 보도도 예. 사실 저희가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좀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게 좀 네. 많이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마약 사범을 늘면 다른 범죄에도 영향을 그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흔히 이제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 관여를 하냐, 뭐 이런 주장들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취한 상태에서 2차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범죄인데 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이게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고요. 단순히 마약 사범의 마약 범죄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쉽게 중독이 되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거든요. 네.
그게 뭐 마약을 투약해서 기분만 좋고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약이겠습니까? 그 명약이겠죠. 근데 마약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약입니다.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중독이 되고 벗어날 수 없고 평생을 고생을 하고 또 다시 뭐 투약을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하는 사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이 어떤 권유가 있더라도 절대 투약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애당초 멀리 해야 되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익히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희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지난 20일에 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교단 내 2인자 정조운을 비롯한 조력자 6명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이분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 이걸 제작했던 조성현 MBC PD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하느라. 네, 수염은 여전하시고. 예, 여전히. 네, 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네. 차에 그 3단봉하고 전기 충격기가 갖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갖고 다니십니까?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방에 가져다 놨는데요. 집에. 예, 네. 집에 가져다 놨는데 최근 한 7월쯤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 옆 건물 11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같은 층 화장실에서 JMS를 옹호하는 문구가 프린트돼 있는 그 물티슈가 화장실에 보란 듯이 2개가 놓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뭔 얘기예요 그러면? 침입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놨다는 건 확실한 거죠. 저도 그걸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놨다고 혹시 보세요? 우연일까? 과연 다른 곳에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혹시 뜻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위협으로 좀 느끼긴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렇죠.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하고 똑같이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봤던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조성은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정조은 씨에 대해서. 정조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네네. 정조은 씨, 예.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큰 형량을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뭐 한 7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7년.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희는 이 2인자가 구속을 당하고 징역까지 사는 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선물 같은 징역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은 다 보셨어요? 예, 판결문 다 봤죠. 주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판결문 제가 PD를 하면서 되게 여러 판결문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16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었고요. 예. 목차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목차가? 목차가. 판결문에 목차가 존재하는. 저 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거기에 이 내용이 정말 재밌었는데 저 나는 신이다 공개 직후에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월명동 JMS 본부에. 근데 그때 확보됐던 증거들이 이제 다 판결문에 첨부가 돼서 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자면 일단 말로만 떠들던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2명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 피해자가 실제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JMS 세계 선교 센터라는 곳에서 발견됐던 내용들도 있는데 뭐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사진들, 여성의 성기가 찍힌 사진들 이런 것들과 함께 정명석 씨의 자필 편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도소 수감 중에 여자 성기 사진을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내용들인데 어디까지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선정적이고 방송 심의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가장 그냥 수위가 낮은 걸 얘기를 드리자면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쁜 년들 전도하자. 예쁜 년들 전도하자. 역시 벌린 것이 더 보암직해요. 정도. 훨씬 더 심한 것들은 제가 차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명석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둔 자기 신도들에게 위증 교사를 하는 상황이 녹음이 된 게 있어요. 예.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교주가 한 종교단체 그 장이 그 신도에게 가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명석 씨의 어떤 성범죄 사실을 JMS는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금액 3억 원을 줬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오늘이 세 번째 인터뷰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인터뷰 때 우리 네. PD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정조은 씨가 민낯이 찍혀서 항의했다. 제작진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 행동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정조은 씨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좀 공개가 된 게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재판부가 정확하게 정조은 씨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경제적 이득? 예, 경제적 이득. 그리고 그간 정조은 씨는 자신이 명품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그게 짝퉁이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판결문에는 그 정조은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벤틀리 승용차 한 대. 잠깐 벤틀리 엄청 비싼 차니? 한 3억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X5 한 대. 차가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것도 차 아니에요? 네,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또 그분이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정명석 씨는 아니에요. 정명석 씨가 아닌 다른 젊은 남자한테 포르쉐를 사주신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에 2억이 넘는 피아제 시계, 까르띠에 시계, 또 까르띠에 반지, 팔찌, 현금도 1억이 넘게 발견이 됐고요. 지금 나열하 하신 게 그러니까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다? 네, 진품입니다. 모두. 법원이 인정을 한 진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돈을 종교 활동,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가지고서는 획득할 수 없다. 이 돈을 위해서 그 정명석의 범죄에 가담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MBC 내부에도 신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도 좀 다뤄졌습니까?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법한 내용이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프리뷰 노트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연출팀만 가지고 볼 수 있는 편집 파일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출연자들이 인터뷰 직전에 위협 전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MBC 내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 방송이 나간 뒤에 한 여성으로부터 JMS 탈퇴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귀뚜라미라고 부를게요. 그분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귀뚜라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귀뚜라미 분이 저한테 자신의 신분증하고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자기 이제 증언을 시작을 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다. 피해자인데? 예,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가해자, 가담했다가 가담했던 스파이였던. 마음을 바꿔가지고 네, 그랬던 분이 저한테 증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MBC 팀 내에 JMS 신도가 있었고 선생님의 그러니까 정명석 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접하는 게 힘들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JMS 측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파일을 유출하고 정보를 빼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문에 등장한 압수수색 그 통해서 확보된 파일을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줬던 그분의 실명이 버젓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맞았고 그분이 언론사회 그러니까 저희에게 허위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 그리고 또 PD나 작가 등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비위 사실의 은폐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PD나 작가면 최소한 복수네요. 네. PD나 작가에게 그 사람이 그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을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점에서는 가해자일 텐데 이 사람이 접촉한 방송사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 물론 접촉한 대상들이 모두 이른바 그 스파이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른바 스파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도 있다. 스파이를 심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심었다. 예, 심었다. 그러면 그 신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좀 힘들고. 다만 대충 이제 파악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누군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팀원들끼리도 지난 주말에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누구였구나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그럼 지금은 없고? 네, 지금은 없고요. 아까 이제 그 물티슈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사람과 이 물티슈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간 뒤로 알고 있어서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럼 아닐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또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그냥 물티슈만 갖다가 어디선가 그걸 갖고 와서 우연찮게 저희가 일하는 화장실에 누구도 그 쉽게 아니,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놓고 갔을 수도 있죠. 그 물티슈를 저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판촉차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구해요 그거를? 아,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나눠줄 때가 있긴 했어요. 그랬어요? 예, 가끔 가다 나눠줄 때가 있긴 했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뭐 그러면 모든 게 좀 행가서 뭐 설명이 되긴 하는데 네. 무슨 첩보 영화 듣는 것 같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 JMS 측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이를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다큐가 공개되고 나서 제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했던 게 예. 김도영 교수, 예. 김도영 교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128조 갖고 회를 뜨겠다라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정말로 아버님이 테러를 당하고 본인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던 터라 신경이 쓰였는데 예.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메이플이 죽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못해, 재판 진행이 안 돼, 그럼 재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게 확인이 됐어요. 메이플이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이었죠. 홍콩인. 그렇죠. 얼굴을 공개했던. 다른 녹취에서는 메이플에 대해서 JMS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뭐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죽으면 큰일 나요. 또 이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 혹은 지금은 죽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정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는 여기에 살인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 오피스에 수상한 남성들이 자꾸 출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현재 제공된 건 김도영 교수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경찰이 제공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단대에서 그 김도영 교수님에 대한 보호를 좀 단단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나오셔갖고 경찰 안에도 신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건 맞아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금산 경찰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메이플보다 1년 앞서서 한 미국인 여성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은 서울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정명석이 있다라는 이유로 금산 경찰서로 이첩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첩 뒤에 미국인 여성의 고소 고발 사실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성은 손을 취하했고 숨어버렸는데 고소 사실이 유출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였을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금산 경찰서에서 누군가가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의심일 것 같은데 이 금산 경찰서에서 최근에 또 피해자와 이 김도영 교수님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거의 면허증을,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를 해도 되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따르자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MBC 조성현 PD가 허구의 방송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김도영 교수가 돈을 노리고 거짓을 조작하고 조종했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방송 내용 중 메이플이 녹음한 파일은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걸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해도 피의자가 고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게 금산경찰서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이 판단을 보고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경찰서는 결국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그 녹음 파일을 조작했고 성폭행이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조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무시한 거고요. 네. 최근에 김도영 교수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했다는 비방을 누군가가 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그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금산경찰서라는 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큐 공개 뒤에 제가 현직 여성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얼마 전까지 JMS 신도였고 현재도 JMS 신도인 경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스파이 팀에 있었던 사람 하나는 그 문제의 욕조 전라 여성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JMS 사사부, 왜 사사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찰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팀의 대표가 그 안에서 전라로 춤을 추던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산경찰서에도 신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금산경찰서장은 제가 믿지를 못하겠고 최소한 충남경찰청장은 한번 내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 짧게. 네. 그때 나오셔서 교도소 안에도 네. 그 교도관 신도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문제를 제기하신 바가 있었고 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는 있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거든요. 저도 어떤 결과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파악이 되신 바가 없습니까? 예. 다들 간과하는 사실이 정명석이 교도소 안에서 여자 성기 사진을 받아보는 게 혹은 비키니 사진을 받아보고 이상한 음담 패설을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도 거거든요. 교도소에 사신 검열하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현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정명석하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던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건 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월명동이라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정명석 전자발찌를 찬 그 범죄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좀 무척 이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파악되신 바가 예, 그런 건 파악이 안 됐고 다른 기자 한 명이 전화를 했대요. 이 사진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 했더니 정명석이 억울하다고 재심 얘기를 하기에 상담하러 갔다. 전자발찌 차서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하길래 내가 간 거다. 근데 자기 재직 당시에 기소했던 성범죄자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한번 뭐 AS를 하러 간 건지. 아하. 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참 많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속편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상현 PD와 함께했습니다.